오늘의 머릿말. 한 공동체가 슬퍼하기로 결정한 죽음을 들여다보면 그 사회가 욕망하는 사회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를 생각하도록 주어의 영역을 확장해준다. 무엇을 애도하는 사회인가? 이 죽음은 애도할 만한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답변하는 과정은 적어도 그 사회에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 정도는 눈치챌 수 있게끔 한다. 고통 구경하는 사회의 한 대목입니다. 책을 읽다가 길게 밑줄을 그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김인정 기자가 쓴 고통 구경하는 사회에 실린 추천사들이 인상적입니다. 그중 이슬아 작가님은 이렇게 썼어요. 속고 싶지도 속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기자일 때 방황은 숙명이 된다. 고통을 측량하다가 자주 실패한 자, 취재의 핍진성과 폭력성을 곱씹어온 자가 옮긴 세계는 매끈하지도 딱 맞아떨어지지도 않는다.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을 골똘히 들여다보는 분들과 오늘 방송을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책생연분 시간이고요. 김신지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한 달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난 녹음 때 아주 너무 네. 대찬 다짐을 많이 하는 바람에 네네네. 약간 집에 돌아가면서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하였는데 그래서 그죠. 약간 책임감을 느끼고 좀 실천을 해보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1월에 아주 분주했습니다. 아, 실천하셨나요? 근데 제가 그때 그날도 화장실 다녀올 때마다 스쿼트 2회를 하겠다. 네. 이 습관을 재발견해서 얻은 중요한 팁으로 네. 이거를 나는 첫 번째로 설정했다라고 하고 그날도 제가 화장실 갔다 와서 저 스쿼트 하고 왔어요 이랬잖아요. 맞아요. 한 3일을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매년 이 책을 다시 읽는가를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는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대신 그건 하고 있어요. 머리 감을 때마다 영문장 하나씩 익히기. 와. 그것을 왜냐면 저 머리 감을 때 늘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거기서 보면 앵커를 잘 이제 설정해 두라는 얘기하면서 기존 습관에 새로운 습관 붙이는 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내가 뭘 잘 써먹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머리 감는 그 멍하니 있는 시간에 좀 뭘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제가 그 영어 회화 매년 다짐한다고 했기 때문에 영문장 익히기를 한번 해봤는데 머리에 남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천은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아,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가장 최근에 익힌 문장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아직 오늘 머리를 감았네. 벌써 까먹었는데요? 네.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책생연분 지난 시간에 습관의 디테일 이야기하면서 습관 이야기를 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2025년 새해 목표를 세워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 그리고 그 목표가 지금 아주 딱 알맞게 박살나고 있다. 박살나고 있네요. 이렇게 영문장이 머릿속에 안 남아서야. 네. 근데 아마 기억에 남아 있는데 말하기 부끄러워서. 그런 걸로 하고 넘어갈까요? 그때 기자님 뭐 얘기하셨었죠? 저는 아침마다 저는 정말 간단한 거였어요. 중국어 책을 한번 본다. 네. 그러니까 자기 전에 책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세팅해놓고 자서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그 책을 본다 정도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다. 네, 그래서 저는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책상에 앉으면 그냥 한번 보는 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름 수월하게 하고 있고요. 훌륭합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딱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왜 습관책을 매년 다시 읽는지를. 그때는 굉장히 희망에 차 있었거든요. 완전 그렇죠. 근데 그래서 다시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포장을. 이런 느낌적 느낌이죠.
그리고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일주일마다 새로 고침한다. 나의 이 습관이 유지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지난주는 망했네 싶어도 이번 주에 다시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한다. 다시 시작한다. 이런 느낌으로 좀 해보면 되지 않을까. 플러스 한국인에게는 여러 번의 기회가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일단 1월 1일, 그다음에 설 연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개학.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생은 아니지만 맞아요. 개학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월 17일에 이제 나갈 텐데 아직 우리에게 3월이 그렇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3월 있으니까. 2일이 또 한 번의 기회가 된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사이에 그러면은 이 습관책 다시 읽으시고 네. 저희와 함께 세팅을 다시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새해 목표 세우는 거 어떤 목표가 됐든 굳이 큰 거 막 10개씩 세우지 말고 맞아요. 네, 작은 거 한두 개 세워서 맞아요. 알차게 지켜보는 건 어떨까라고 예. 진짜 지난해에 쓴 다이어리 이제 스케줄러 뒷페이지에 네. 보면 그 새해의 어떤 의욕에 차서 2025년 좀 만들고 싶은 뭐 습관이나 어떤 생활적으로 내가 달라지고 싶은 부분을 제가 너무 많이 써놨더라고요. 그쵸. 욕심이 많아. 그렇게는 할 수 없는데. 그쵸. 그 지금 다 흐린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매번 안 될 걸 알면서도 희망에 젖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맞아요. 좀 그런 점에서 좀 저는 인간이 좀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여운 데가 있죠. 맞아요. 네. 안 될 텐데. 안 될 텐데. 내가 보기에는 안 될 텐데 왜 그렇게 희망에 젖어서 목표를 세우고 또 세우고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맞아요. 예, 그런 거랑 관계없이 어쨌든 실패할 걸 알고도 시작하고 노력하고 하는 게 인간다운 거 아닌가? 오늘 오는데 아주 발걸음이 무겁더라고요. 네. 분명히 물어보실 텐데. 예, 아주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녹음 끝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갔다 오면서 내가 벌써 2번 하고 왔다. 맞아요. 스쿼트 2번. 그래서 좀 남편이 어이없어 했어요. 뭐 그런 거를 습관으로 생각을 했어? 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안 힘들게 2번을 할 바에는 TV 보면서 뭔가 15번을 하루에 1번 하는 게 낫다. 또 그 말에 또 귀가 펄럭펄럭거려서 네. 아무래도 근력 운동이니까 그렇겠지 이런 것도 막 작용을 했거든요. 좀 다시 세팅을 해보려고요. 네. 다음 달 기대해 주세요. 네. 다음 달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야기할 책은 김인정 작가님의 고통 구경하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왜 불행과 재난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가라는 뜨끔하고 무서운 부제가 붙어 있어요. 고통을 구경한다는 말은 타인의 고통을 구경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목을 본 순간부터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네. 이 책 고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또 연말에 제주항공 항공기 참사 겪으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마음이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통과를 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도 좀 마음을 다잡고 싶은데 너무 현실과 유리된 좀 책을 읽기보다는 차라리 현실에 더 깊이 들어가 있는 책을 읽으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서 이 책을 저는 재독을 이번에 다시 했는데 이 책을 가지고 온 이유도 당시에 좀 보도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네. 처음에 이렇게 속보로 나갈 때는 충돌 장면을 그대로 내보낸다던가 하는 식으로 문제가 되고 근데 빠르게 좀 소비자들이 사실 시청하는 입장에서 그 장면을 쓰지 말아달라 네, 이런 식의 맞아요. 계속 제보를 하였기 때문에 오후에 나간 보도에서는 그게 또 많이 수정이 되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새해 시작하고 얼마 안 된 시점에 이 참사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의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시의적절한 책이에요. 지금 읽기에 너무 좋은 책이고, 네. 뭐, 이 책 저도 이제 보면서 어떤 특정한 무슨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는 뉴스 소비자이면서 이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퍼나르기도 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SNS를 네. 통해서 공유하잖아요. 많은 뉴스들을. 근데 이런 식으로 뉴스의 확대 재생산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나 이 책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음.
그리고 김인정 작가님이 원래 사회부 기자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어가지고 이제 그런 면에서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이 글 속에서 현실적인 많은 사건들을 연상하고 연결시키면서 책을 입체적으로 읽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굉장히 큰 장점으로 여겨지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책을 한 번쯤 읽어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재난이나 참사가 있을 때 어떤 장면들은 그 너무나 잔인한 장면들을 포함하고 있고 너무나 폭력적인 장면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런 영상이나 사진들이 무차별적으로 SNS를 통해서 공유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때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잔인한 장면들로부터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같은 것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보지 않으면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뉴스니까 공유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꼭 공유해야 하는 성질의 뉴스일까? 그냥 타인의 고통을 볼거리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번 더 멈춰서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일단 저희가 그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책을 쓰신 김인정 작가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작가님 이력을 보니까 광주 MBC 보도국에서 주로 사회부 기자로 일하면서 10년 동안 사건, 사고, 범죄, 재해 등을 취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 비리와 기업 부패를 고발한 기사 등으로 방송 기자상을 4차례 받으셨다고 하고요. 인권의 의미를 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제 앰네스티 언론상을, 왜곡된 역사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5.18 언론상을 받으셨습니다. 이후 미국 UC 버클리 저널리즘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뒤 UC 버클리 탐사보도센터에서 사회 양극화 그리고 인종차별 문제를 취재하고 소셜미디어와 마약 문제, 시민운동 등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프리랜서 기자로 다양한 언론사와 협력하여 취재와 집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고통 구경하는 사회는 김인정 작가님의 이력을 10분 반영한 저작입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김신지 작가님도 잡지 기자로 일하신 경력이 있으시고 저도 잡지 기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회부 기자랑은 성격이 많이 다르기는 한데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네. 근데 뭐 잡지 에디터 기자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쓴 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자들이 쓰는 글에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했거든요. 네네. 저는 일단 문화 잡지 기자였기 때문에 사회부 기자라고 몹시 정말 달라요. 다르지만 네, 맞아요. 네, 일단 취재나 인터뷰 통해서 그래도 다양한 타인의 삶 가까이에 좀 다가가는 기회가 많은 직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일할 때 그런 경험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현장성 있는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사실 잡지 기자의 글쓰기는 독자를 정말 명확하게 상정하고 맞아요. 쓰는 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 보라고 쓴 거야 이걸로 혼나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기획안 단계에서 통과조차 될 수 없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누가 궁금해하겠니? 그런 훈련을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느끼기에는 좀 크리에이터로서의 자아보다는 메신저로서의 맞아요. 자아가 더 발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뭐 사회부 기자님이 쓰신 글이든 다른 잡지 기자 출신의 분들이 쓰신 글이든 전달력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해 보면 많이 혼났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만 알게 쓰였다. 누구나 알게 쓰여야 맞아요. 되는데 네. 그런 부분부터 이제 퇴고할 때 일단 1차로 혼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좀 어린 시절에 그 약간 자아도취가 들어간 멋부린 문장들 아주 최악이죠. 네. 아주 까이는. 난도질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멋부리지 않고 이게 더 담백하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에 좀 집중하게 되는 글쓰기를 이 초년생 시절에 많이 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력이 좋은 글쓰기가 되는 것 같고 저는 특히 사회부 기자님들이 쓰신 정말 잘 쓰인 글에서 그 느껴지는 그 이성과 감성의 균형이
되게 좋잖아요. 맞아요. 그런 예. 글을 읽을 때 정말 읽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고향감 같은 게 있는 있어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김민정 기자님 글도 너무 그런 장점을 잘 보여주는 글이고 기자님은 뭘로 많이 혼나셨나요? 혼난 거 너무 많아 가지고 혼난 얘기만 밤새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기자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이렇게 사회부나 종합 일간지나 이렇게 여러 부서를 돌면서 긴 시간 수습 기자로 활동을 하고 나서 천천히 이제 단신부터 시작해서 기사를 써나가는 사람들은 훈련을 엄격하게 받거든요. 요즘에는 인터넷 매체가 많아지니까 옛날하고는 또 달라진 것 같지만 어쨌든 훈련을 되게 엄격하게 받아서 기본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육하 원칙을 맞춰서 사실 중심으로 글을 쓰는 법을 배우고 거기에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걸 되게 금기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자 출신들이 그 에세이 같은 거 쓸 때 진짜 힘들어해요. 이걸 누가 내 생각을 누가 관심 있어 하겠어. 이걸 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데스크가 늘 네, 그렇게 쓰면 혼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데스크 지금은 저도 데스크를 보잖아요. 편집장이 있지만 저도 이제 팀장이라서 기자들이 쓴 거 보는데 데스크 볼 때 어떤가요? 이제 네. 위치가 바뀐 입장에서 뭐 웬만하면은 저는 쓴 사람이 자기가 쓰고자 하는 방향을 존중하는 편인데 진짜 제가 못 견디는 게 필자는 그거 저도 너무 싫어요. 필자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갑자기 거기에 필자로 자기가 들어가서 글 속에 들어가서 막 자기의 감상을 막 늘어놓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식의 것들을 빼고 가능한 이제 어떻게 보면 건조하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사실에 그 입각해서 잘 써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사실 이런 사건 사고 보도하는 사회부 기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책도 고통 구경하는 사회도 보시면 뭐 어디서 인용했는지 그다음에 뭐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까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어디부터는 언급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작가가 되게 섬세하게 조율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또 반대로 그 사회부 기자이기 때문에 단행본으로 묶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 했을 때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그쵸. 들려주는 네. 기회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를 굉장히 기대하고 봤던 책이기도 해요. 혹시 김신지 작가님은 김인정 작가님의 기사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좀 궁금했는데요. 저는 외로움을 끊고 끼어들기라는 엔솔로지를 통해서 김인정 작가님의 글을 처음 읽었습니다. 장소성과 외로움의 역학이라는 글이 여기 실려 있는데요. 공부를 위해서 미국에서 지내던 시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잠깐 읽어볼게요. 존재의 장소성을 묻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미국으로 이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 장소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킨다는 상상이 얼마나 순진했나 눈치챘다. 동양인인 나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때로 혼란스럽고 이방인이라는 증거를 찾아내려 하며 결국에는 참지 못하고 이곳에 방문 중인 사람인지를 이따금 묻는다. 그러니까 외로움, 고통 같은 것들은 누구나 경험하고 느끼지만 적극적으로 탐구하려고 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끔찍한 사고나 재해가 있을 때 관련 영상이나 사진이 SNS며 뉴스에 끝없이 떠돌아다닙니다. 근데 그런 영상을 작가님은 보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한번 노출되면 그 여파가 너무 오래 가서 일단 되도록 그 자극적인 영상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좀 애를 쓰는 편이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들 때에 어떻게 보면은 회피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힘드니까 난 안 봐야지. 이런 마음을 또 경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극적인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어떤 수위까지의 좀 자극적인 영상들은 소비를 하지 않되 어떻게 타인의 고통에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하게 만드는 게 이 책인 것 같기도 하고 제목이 고통 구경하는 사회잖아요. 근데 이 구경에서 어떻게 타인의 고통을 응시하는 걸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책 전체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서 사실
저도 너무 시의적절하게 읽어서이기도 하지만 이게 2023년에 나온 책인데 네. 이것을 2024년 1월에 시의적절하게 읽고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아프죠. 일이기도 했고 그리고 어쨌든 이 책에도 나온 이야기가 어떤 고통을 보여주고 보여주지 말 것인지에 결정을 하는 거에 깔려 있는 건 사실은 고통을 되게 스펙타클하게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여기 책의 표현에 따르면 사실 언론 산업 전반에 지하수처럼 이미 퍼져 있다, 침투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어떤 그림이 좋다라는 그 표현은 사실 그러니까요. 네, 조금 더 그게 자극적이고 또 스펙타클한 어떤 순간을 포착했는가가 뉴스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거나 소위 말하는 이제 언론 보도할 때 쓰이는 용어로 그림 좋다 하는 네. 말이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언론인으로서의 좀 고찰이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보도 행태가 약간 닭과 달걀처럼 이것을 소비하고 클릭하는 소비자들이 먼저 이런 걸 만들기 시작했는가? 혹은 뉴스에서 계속 그렇게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점점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져서 더 자극적인 걸 요구하게 된 건가? 이거에 대한 질문도 같이 하면서 사실은 이게 한 언론인의 반성문 같은 글이 아니라 여기 신현철 평론가님이 사실 성찰하지 않는 대중을 위해 대속 작업을 한 책이다라는 그 추천사 표현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또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들까지 계속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글쓰기여서 이게 끊임없이 의심하는 자의 그 글쓰기가 이렇게 탄생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책이 하고 있는 얘기가 되게 여러 분야에 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통 구경하는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이 보는 사람과 찍는 사람은 각각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같은 것들을 다각도로 성찰하고 있고 또 보다 보면 정말 뜨끔한 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저도 그런 이렇게 뭔가 끔찍한 사고 같은 게 있으면 영상을 안 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점점 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도하지 말아라."라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 어떤 무슨 뉴스가 있었을 때 가능하면 그런 너무 직접적으로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화면들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회피인가? 이걸 정확하게 보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가 되게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을 '뉴스를 만드는 사람도 치열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뭐 이 책에서 이제 초반에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그 이태원에서 이제 할로윈 때 있었던 그 압사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돌아다녔던 영상들을 안 봤거든요. 그때 저는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한참 이게 모든 일이 다 지나간 다음이어 가지고 그때는 사람들이 그런 영상을 공유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빠르게 이제 확산이 되어서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렵지 않게 피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밤새 그 영상들을 보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이 계시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영상들이 끔찍한 이유는 그 당시에 피해자들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안전한 자리에서 맞아요. 자기는 안전한 위치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죽은 사람들을 영상으로 찍고 있었던 그 시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차갑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촬영하고 있는 시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의 시선과도 일치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고통을 느끼게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초반에 하고 있는데 이런 재난 재해의 상황들을 어떻게 뉴스로 소화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부터 이게 뭐 인종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뭐 자연 재해의 이야기부터 여러 가지 국면들을 통해서 이 결론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들여서 쓰신 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카메라 이야기도 좋았는데요. 책의 잠깐 일부를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카메라에 관한 오랜 공포가 있다. 찍고 있지만 상황을 냉담하게 기록할 뿐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 카메라. 이 공포는 카메라를 꺼내들어 남의 절박한 고통을 보고 듣고 기록하고 생중계하는 순간부터 시작돼 편집하고 재구성한 뒤 널리 퍼뜨린 이후까지 이어진다. 공포의 근원은 이걸 찍어서 보여준 뒤에도 내가 이걸 본 뒤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못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그래서 사건 현장을 찍은 이제 영상들을 볼 때 지금 빨리 가서 구해줘야 되는데 왜 이거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찍고 있는 거야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도 꽤 있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방송국에 제보하려고 그랬을 그쵸. 수도 예, 예. 있잖아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되게 뼈아팠다는 네. 이야기도 등장을 해요. 어쩌면은 뉴스에 이런 게 다뤄지잖아를 너무 오랫동안 학습해 와서 그걸 찍고 있진 않았을까라는 의구심과 그리고 이제 그런 자극적인 영상을 더 이상 보도하지 않는 것으로 국내 언론사들이 다 지침을 바꿨을 때 약간 공범자가 발을 빼는 것 같은 그런 위화감도 느껴졌다. 이런 이야기도 서슴없이 되게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좋았어요. 네, 그래서 이 카메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진짜 2020년대에 들어서서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적인 영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너무나 많은 재해 현장을 정말 다각도로 수많은 카메라의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뭐 CCTV 화면이라면서 뭐 이런 화면 저런 화면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무슨 사건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 주변에 다 카메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이제 너무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그걸 볼 때 느껴지는 되게 오싹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도 그런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냥 무조건 안 돼. 무력해지거나 그냥 난 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할래라고 하는 식으로 멀어지거나 회피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뉴스를 알아야 행동할 수 있고 뉴스를 알아야 연대할 수 있고 뉴스를 알아야 이제 여러 가지 다음 조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거는 알아야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은 알 필요가 없고 그 정확한 선을 긋는다는 게 무슨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시대적 요구 같은 것에 따라서 그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맞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이런 어떤 선을 우리가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냥 이론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너무나 뼈아픈 경험들을 통해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 예를 들면 무슨 참사가 있을 때 유가족들을 내 얼굴을 날것으로 노출시키면서 무작정 그 유가족들한테 다가가서 취재 요청을 하고 뭐 억지로 카메라를 들이대고 뭐 마이크를 들이대고 하는 방식으로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정도의 합의가 도출되기까지 사실은 너무나 많은 맞아요. 사고에서 유가족들이 고통받았던 역사가 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책의 논의들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나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쌓여온 그 결과라는 점에서 이 책의 이야기가 좀 널리 읽혔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저희가 지금 한 얘기가 좀 무겁거나 혹은 이 고통 구경하는 사회라는 제목 때문에 이렇게 궁금하지만 안 읽어 오셨던 분들이 계시다면은 사실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도 담겨 있지만 사유가 되게 깊어지게 해주는 또 확장되게 해주는 책이어서 또 너무 멀리 하지 마시고 네. 읽어보시면 그런 것에서 오는 오히려 치유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윤리적인가 비윤리적인가 이런 걸로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본 적 있는 분들께는 이 책 자체가 어떤 좀 심리 상담보다도 오히려 마음에서 생각을 정리하면서 오는 치유의 네. 역할이 분명하게 있는 책이어서 또 노파심에 그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예, 정말 너무 우리가 책 읽을 때 이렇게 무거운 느낌이 드는 책이 있으면
나중에 읽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영영 펼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영화도 좀 실화의 어떤 폭로를 하면서 다룬 거 보면은 난 못 보겠는데 이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작품을 혹은 그런 책이나 뭐 다큐 뭐 르뽀 이런 것들을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거를 참고 보시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고민하는 게 나 하나만은 아니구나. 그리고 나랑 비슷한 고민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네. 이런 책들을 접하시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책이고요. 재난이며 사고 현장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공포와 피로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통은 눈길을 끌고 돈이 되는데요. 유튜브에서 사고 현장을 쇼츠로 만들고 가장 끔찍한 순간을 반복해서 재생하는 영상들이 높은 조회수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고통 구경하는 사회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대목들이 많았는데요. 작가님이 인상적으로 읽으신 대목은 어떤 대목이었나요? 저는 방금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책의 표현에 따르면 사람들이 조금씩 시간을 쪼개 기꺼이 고통의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노동자로 참여하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말 좋아요나 리트윗이나 혹은 영상을 퍼다 나르거나 어떤 멘션으로 말을 보태거나 댓글에서 토론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사실 이 고통의 컨베이어 벨트에선 한 명 한 명의 노동자로 이걸 계속 나르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셨을 때 어떻게 이런 은유를?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러면서 이 고통의 전달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고통을 효과적으로 알리는데 긍정적인가? 아니면 구경꾼을 양산하는 데만 기여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도 하고, 전달이 사실 행동의 일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질문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실 어떤 영상을 보거나 뉴스에 보도된 걸 봤을 때 그 당시의 충격이나 어떤 추동력이 이 SNS에서 잠시 활동하는 이런 행위로 사실 상쇄가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공감을 되게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뭐 트위터에서 어떤 발언을 하거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나의 의견을 올리는 것 자체로 할도리를 했다는 어떤 효능감이 들 때 네. 혹은 그래도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어떤 의식을 갖게 될 때 그걸로 끝나고 있지는 않나 하는 것을 이 책에서 끊임없이 묻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한테 좀 물어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게 되게 기자들이 고통을 이렇게 짊어 나른 뒤에 지면이나 화면에 잘 옮겨 놓고 나서 내 역할을 다했다 하고 느낄 때 감각과 되게 유사할 것이다라는 표현도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그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해 주는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에서 굉장히 좋았던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경비원 휴게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아파트에서 경비원분들이 휴게실이 지하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협소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그러니까 편하게 쉴 수 없는 환경에서 이제 뭐 몸을 씻거나 뭐 쉬거나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 그거를 보도했던 당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전개가 좀 여러 번의 약간 반전의 반전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이제 보도를 하려고 그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찾았을 때 당연히 카메라는 특별하게 더러운 곳, 특별히 열악한 곳 이런 곳을 찍으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런 그 아파트 미화원들이 슬쩍 손으로 이렇게 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쉼터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주 드러내서 말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 고용 상태에 문제가 생길까 봐라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쓰는 게 좀 그래 보이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막 계속 주목하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상황인가라는 걸 사후적으로 이제 의식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 됐다는 거죠. 뉴스 보도 자체가. 이제 그랬는데 그런 다음에 이런 보도가 나가면서 이제 미화원들의 쉼터를 지상에 새로 지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에서 돈을 내서 이제 지상으로 쉼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다시 이제 거기를 취재를 가봤는데 거기 갔더니 이제 거기 계시는 분들이 표정이 다 떨떠름하더라는 거예요. 지하에 휴게실이 있었을 때가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라고 하니까 청소를 하라고 돈을 줬는데 왜 놀고 있냐고 주민이 호통을 치고 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곳에서 쉬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쉬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땅 위로 이 쉼터가 올라오면서 눈에 띄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러면서 또 상황이 바뀌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들이 무슨 특별하게 악한 사람들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 평범하게 건실한 사회인들, 시민들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왜 일을 안 하고 놀고 있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런 식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기도 하다라는 것들을 읽을 때마다 대체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상황일 때 나는 어떤 식으로 행동에 맞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파트 경비원들의 뭐 처우 개선 이런 얘기하면서 뭐 최저임금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뉴스에서 보고 남의 이야기일 때 뉴스에서 보고 저러면 안 돼. 저렇게 다 돈 줄 만큼 주고 사람을 써야지라는 식으로 멀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랑 우리 아파트 관리비가 그것 때문에 오른다고 했을 때 괜찮아요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건, 멀리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쉽게 뭔가 지지하거나 연대하거나 이런 얘기를 더 쉽게 할 수 있고 나랑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내 이기심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식으로 반성하게 되는 대목들도 굉장히 많아서 저는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얘기하신 부분에서 사실 이게 그런 행태를 취재를 해서 개선을 하려고 나는 취재를 하러 간 것인데 이게 보도가 누군가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게 결국 다른 사람 삶에 침입하는 일이기 네. 때문에 어떤 고통이 문제라고 말하는 건 고통이지만 끝내 당신의 것이 무언가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일과 그러니까요. 다르지 않았다. 막 이런 부분도 이게 진짜 기자님이 이런 식으로 문장화해 주지 않았다면은 이제 뉴스를 소비하는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못했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각도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바라보게 해 주고 이 다음에 등장하는 그 폐지 주어서 모은 돈을 한 10만 원, 20만 원 가량을 늘 기부하는 네. 그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자신이 사실은 그 사람이 초수급자인 것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 리포트의 논지가 간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 사람의 그 기부 철학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었을 텐데 어쩌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더 공감할 수 있는 여지 또 뉴스가 좀 될 법한 그렇죠. 용어를 써서 그렇게 프레이밍을 하는 거죠. 맞아요. 접근하는 것에 대한 또 좀 반성적인 성찰이 있고 해서 아까 앞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이런 사회 좀 재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다루어졌나 하고 읽어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굉장히 취재하는 윤리의 다각도로 접근을 하고 있어서 같이 생각해 볼 지점이 정말 많은 책이었어요. 네. 진짜 이게 책을 읽다 보면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국면이 너무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 중에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에서 유독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라고 하는 글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뉴스라고 하는 게 소비되는 메커니즘을 방송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서울에 있는 방송국이 메인이고 그다음에 지역 방송국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역에서 만든 뉴스는 일부만 서울로 간다는 거죠. 근데 그때 가져가는 뉴스들 중에
각종 재난 상황 같은 게 많아서 이를테면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있을 때 서울에서 그 지역 뉴스를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인 부분이었고 저는 이 책에 나온 사례는 또 아닌데 그 이야기랑 엮어서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여름에는 장마 때문에 침수 지역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때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되거나 침수 위험이 있거나 한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맞아요. 자주 보도가 됩니다. 근데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너무 보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종 SNS 같은 데서 맞아요. 지금 우리 동네 난리 났어라고 하면서 사진이 올라오는데 뉴스에는 그런 게 없고 오히려 뉴스에서 이런 SNS 사진들을 사후적으로 받아서 보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역에 차등을 두고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으면 그냥 지역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무관심해지고 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너무 그냥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 책에서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 공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문장을 빌면 그들은 우리와 너무나도 닮았다라는 문장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 뉴스에 관심을 가져주세요라는 뜻에서 이제 이들은 우리랑 너무 닮았다. 우리랑 비슷한 상황이다. 이들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 공감의 배신이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공감은 지금 여기 있는 특정 인물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스포트라이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나랑 비슷한 사람이어서 나랑 비슷한 상황이어서 공감하는 게 아니라 나와 닮지 않은 것들, 나와 전혀 닮지 않은 것들을 향한 공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는 어떤 뉴스를 볼 때 나와 연결지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런 맞아요. 때는 쉽게 그 이야기에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랑 같은 국적인 사람, 나랑 같은 성별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나랑 같은 연령대나 나랑 같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더 쉽게 슬퍼하고 연민을 갖기도 하고 네.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를테면 나랑 국적이 다르거나 아니면 나랑 어떤 생활 환경이 다르거나 나랑 다른 것들이 많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히려 너무 심각한 재난 상황이라고 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나랑 비슷해서 공감할 수 있어서라고 하는 것이 이 연민의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공감하면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딱 짚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고통의 현지화 전략이라고 하면서 이를테면 형제 나라라고 불러야만 튀르키예 지진이 좀 더 이입이 된다거나 그리고 홍콩 시위 그 당시에도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라는 것과 연결을 지어야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뉴스 보도를 할 때 기자들이 그런 고통의 현지화 전략을 쓸 수밖에 없게 된 또 문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와닿지 않는 좀 남의 나라 어떤 시위, 남의 나라 전쟁, 남의 나라 이상기후 이렇게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반성을 하면서 또 반성을 많이 하면서 읽었어요, 이 책을. 아니 안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근데 인간적인 한계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어쨌거나 나와의 연결점을 찾아내야 더 그 뉴스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게 되는 게. 근데 그 한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깨어 있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걸 인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좀 뉴스를 바라보는 게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이 작가님이 내가 잘했다, 나는 잘해왔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나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것은 내가 잘못했던 것 같다. 혹은 나는 이런 고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약한 부분을 서슴없이 드러내는 게 이 책의 장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뭐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잘못했어. 이런 식의 이야기 전개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예, 반성을 하면서도 나랑 같은 고민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 같은 느낌으로 이 책을 계속 읽어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뉴스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책은 굉장히 좀 잘 다각도로 다루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나 재난재해 사건 보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보고 소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책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뉴스는 세상의 수수께끼들을 보여주지만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는 못한 불완전한 매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뉴스는 보는 것에서 끝나는 매체가 아니라 시청자 역시 그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수용자의 태도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책인데요. 예, 뉴스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사실 이게 그래서 책이 어떻게 끝나느냐 뭐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결론만 얘기해. 맞아. 읽으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기자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읽으면서 그러니까 답을 바라고 좀 이 책을 읽기 시작한다면, 근데 이 책에선 사실 명확한 답을 내지 않죠.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책의 공통점. 답이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답이 안 나오는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자고 그쵸. 쓰인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떠올랐던 거 그 신영철 평론가님의 그 문장 있잖아요. 나쁜 질문을 하면은 답을 찾아내도 그리 멀리 가지 못하지만 좋은 질문을 던졌을 때는 끝끝내 답을 못 찾아도 이미 멀리 가 있게 된다의 가장 훌륭한 예시가 이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게, 사실 끊임없이 질문하는 책이거든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를 계속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읽는 사람을 계속 참여시키면서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어서, 뉴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도 정말 뾰족한 답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의식들을 생각하면서 봐야 된다는 것만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책이어서 정말 약간 독서 모임 같은 데서 다 같이 읽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정말 대화가 풍부해질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은 저는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이 확증 편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그 어느 때보다 확증 편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또 시국을 살고 있기 네. 때문에, 이게 확증 편향은 인간이 불행하게도 원래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알고리즘이 더해지면서 점점 자기 세계 안에 갇히게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내가 온라인상에서 동조한 의견, 내가 클릭한 기사, 그리고 내가 이미 보이고 있었던 취향과 가치관 때문에 내 알고리즘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 안에서 나는 점점 공고해지는 거죠. 자기 생각하는 것이. 그것을 인식하고 어쨌든 사회 현상을 바라봐야 우리가 그 어려운 미디어 리터러시를 그것을, 근데 대체로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그래도 나 정도면 확증 편향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없겠냐고요. 그러니까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근데 그게 정말 인간의 한계인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하면서 뉴스를 바라볼 수 있어야겠다. 플러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 계속 뉴스 다음이잖아요. 네. 뉴스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난 뒤에 뭘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책 전체에 걸쳐서 사실 하고 있어서, 어떤 뉴스를 우리가 너무 소비했다고 느낄 때, 어떤 고통스러운 영상을 내가 구경했다 이렇게만 느낄 때, 그렇게 느껴도 그 다음에 무엇 하려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근데 결국 그 고통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 고통에서 느낀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공동체가 같이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책이어서 좀 행동하는 시민으로서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대로 슬퍼하려면 기억을 나누어야 하고 필요한 만큼 충분히 오래 슬퍼하려면 기억을 되살려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억을 나눈다라고 하는 행위가 중요해지고 또 기억을 되살린다라고 하는 행위 역시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는 그런 이 뉴스를 통해서 기록된 음. 것들, 그것을 통해서 알려진 사실들, 그리고 그런 일의 여파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연루되어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를 한 명이 답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다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공동체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답을 찾아 나가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해 나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내려주는 책은 아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질문들로 이루어진 책이고 읽으면서 '아 이런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읽다 보면은 아마 수없이 만나실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나도 고민해 본 적이 있는데 맞아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하고 뭔가 마찰이 있었던 적도 있는데' 저는 진짜 좀 제가 안 보는 영상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그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 영상 같은 심지어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안 보는데 이게 되게 인기가 많아서 많이 공유가 되고 제가 그걸 보지 않으려고 해도 이제 무슨 SNS 같은 데 가끔씩 맞아요. 클립 일부가 올라와서 보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영상들이 이렇게 뭐 정말 신기한 볼거리처럼 충격적이면 충격적일수록 더 대단한 볼거리가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영상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멈추는 순간 문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 고민을 계속 해야 되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 혼자 한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책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읽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에 보면 그 베르톨트 브레이트 말을 인용하는 게 있는데요. 포토 저널리즘이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실제로 이 세계의 조건을 둘러싼 진실을 드러내는 데 기여한 바는 전혀 없다라는 되게 뼈아픈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포토 저널리즘뿐 아니라 요새는 영상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다 카메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UFO 영상은 더 적어졌을까?" 이런 얘기를 이제 네. 누가 이제 약간 농담 삼아서 한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영상이 존재할 텐데 왜 이렇게 모두가 다 아무 때나 켤 수 있는 카메라를 항상 갖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UFO 영상은 더 없을까? 이게 너무 재미있는 질문인 동시에 그만큼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 보는 것에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보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영상을 필요로 하고 더 가까이서 찍은 영상을 필요로 하고 그런 걸 요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런 때일수록 어떤 게 뉴스가 되는가에 대한 어떤 사회의 공감대가 필요해지는구나라고 하는 걸 뉴스를 만들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들려주는 책이다. 라고 맞아요.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저는 이 책을 많은 분들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읽고 나면 인류애가 다시 차오릅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기자가 있는 것만으로 우리 언론은 지금 많이 나아질 수 있는 여지,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인류애를 읽는 책이 아니라 인류애를 얻는 책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고통 구경하는 사회에서는 나와 연관되지 않은 일 역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얘기가 정말 좋았거든요. 나의 테두리를 빠져나와 더 큰 우리의 세계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연민 이상의 눈으로 애도하고 소통하기를 권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어떤 것들일까요? 저는 일단 앞에 우리가 한 얘기에서도 그랬는데 뭐 12.9 그 이태원 참사 때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때
공동체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걸 우리가 목격한 사건이기도 그 이후에 보도에 관련돼서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뉴스의 소비자기도 하지만 사실 감시자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를 두 사건에서 사람들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더 이상 소비하지 말자 그리고 이것으로 보도하지 말아라라는 여론 때문에 빨리 보도 지침 같은 게 수정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쨌든 커다란 의미에서 움직이면서 계속 이런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좀 목격할 수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까지 자극적인 영상 일단 속보로 떴을 때 우리가 SNS 같은 데서 소비하지 않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요. 그리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 뭐 방송국 게시판에 글을 올리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이게 상호작용이잖아요. 네. 결국 그런 것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 기자님의 다른 인터뷰를 봤는데 이 책에서도 사실 저는 이건 비관적 낙관주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 모든 걸 인정하는 현실에 대한 명확한 파악 안에서 자 이제 무엇을 할까를 물어보는 책이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이 뉴스 이후에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동체와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 점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어요. 뉴스가 존재하는 거는 그 뉴스 자체의 보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이 다음에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시작하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하고 좀 뉴스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예,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이제 그런 어떤 큰 사건 사고 같은 게 있으면 SNS에서 그런 글들이 올라오거든요. 뭐 그 사고 영상을 공유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그 글이 많이 공유가 되고 그러면서 그 사고 영상 같은 것들을 공유하지 않으면서 그 관련한 뉴스를 또 충실하게 따라가는 일반 시민들이 많아지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나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라는 뜻 아닐까라고 좀 희망적인 생각을 하면서 책을 덮게 되고요. 오늘 김신지 작가님과 고통 구경하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이런 슬픔 앞에서 어떤 애도할 때 그 슬픔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 대한 지적도 이 책에 네.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모든 게 정치 아닌가요? 보도블록 그렇죠. 하나도 정치고 네. 저 오늘 여기 오면서 교통카드 쓴 거 환급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정치고 사실 일상의 모든 구석구석이 정치인데 우리가 어떤 참사와 애도의 과정에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그리고 그것이 이상하다는 인식이 더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등장하는 표현이 우리가 함께 목격한 장면이 구경거리로 소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적 대화가 필요하다. 어떤 슬픔은 사회적 실패에서 오고 공공 영역의 오류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 너무 훌륭하게 이 책을 요약해주는 또 문장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치적 대화를 많이 하자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네. 너무 멋지네요.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각자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